안녕하세요. 도와줘요 영돈쌤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화장품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려고요. 화장품이 어떤 걸 화장품이라고 할까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걸 화장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요, 이 화장품의 정의를 딸딸딸 이렇게 외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되게 놀라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 화장품의 정의를 저렇게 딸딸딸 외워야 되나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서경대학교 코스메틱 학과를 입시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의 정의를 저처럼 딸딸딸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외워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결국 이 피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화장품을 이용해서 여러 손님들을 관리해 주려고 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 화장품의 정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화장품이 뭐라고요?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요.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일컫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화장품의 정의를 외우고 있다면 화장품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들은 진짜 쉽게 풀리거든요. 한번 볼까요? 화장품의 기능 첫 번째는요, 여기 화장품의 정의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인체를 청결하게 해주고요. 두 번째, 인체를 미화하게 해주고요. 세 번째, 우리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바르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피부에 보습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바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화장품의 마지막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의 보습 기능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화장품의 정의만 알고 있다면 화장품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풀리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화장품의 정의를 정말로 잘 이해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중에는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집 고양이가 겨울철만 되면요, 발바닥이 되게 건조해져가지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겨울철에 이 고양이 발바닥을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막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고양이 화장품, 강아지 화장품 막 이래가지고 발바닥에 바르는 밤을 광고하는 그러한 화장품을 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이렇게 고양이 화장품, 강아지 화장품 이렇게 홍보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일까요? 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면 화장품의 정의는요,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만 화장품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강아지, 고양이가 인체인가요? 인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양이나 강아지가 바르는 그 화장품에는 이 화장품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고양이 화장품, 강아지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는 건 사실 불법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혹시 먹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콜라겐이라던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떤 한 콜라겐 회사에서 자기네 콜라겐을 먹는 화장품이다 라고 광고한 적이 있거든요. 먹는 화장품, 과연 올바른 걸까요? 올바르지 않는 걸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면 화장품의 정의는요,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만 화장품이에요. 여기에 먹는 행위가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먹는 거에 먹는 화장품이다 라고 광고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과거에 이 콜라겐을 먹는 화장품으로 광고했던 그 회사가 엄청나게 큰 과징금을 맞았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여러분들 인스타나 SNS를 보게 되면 여러 광고들이 있는데 이 화장품을 쓰고 단 며칠 만에 피부가 엄청 극적으로 변하는 그런 광고들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화장품의 정의는요, 마지막에 보면 알겠지만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들만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스타라던가 SNS에 단 며칠만 바르고 여러분 피부들이 그렇게 극적으로 변한다면 그건 화장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만약에 그 화장품을 쓰고 여러분 피부가 극적으로 변했다면 그건 신고해도 되는 대상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 질문 세 가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어쨌든 여러분들도 피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이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허위 광고라던가 과대 광고에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질문 세 가지를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요, 화장품이라는 건 인체에 대한 작용이 매우 경미한 것들만 화장품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지 않은 건 뭘로 분류될까요? 바로 의약품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의약품은요, 특정한 질병,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단기간 사용하면서 그 질환을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먹는 게 바로 의약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그 특정 질환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다른 여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선 어느 정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저나 여러분들처럼 평범하고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 게 화장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품은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만큼 효과가 매우 경미하더라도 절대로 어떠한 부작용도 일어나면 안 되는 게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은 이 의약품과 화장품의 각각의 차이점을 반드시 체크하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좋아요. 자, 저희 나라에서는 이 화장품을 인체에 대한 작용이 매우 경미한 것들만 화장품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은 저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으로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류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는 반드시 체크하고 시험 문제를 보러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화장품을 보게 되면요, 아마 대부분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던가 아니면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외선으로부터 차단해주는 자외선 차단제 역시도 기능성 화장품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디워시라던가 아니면은 클렌징 제품 중에 여드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최근에는 이제 10대들도 탈모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탈모를 개선해주는 화장품 역시도 기능성 화장품 안에 들어가고 털을 색깔을 바꿔주는 염색약이라던가 탈색약도 기능성 화장품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털을 제거해주는 왁싱과 제모 제품 역시도 기능성 화장품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외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곱게 태워주는 태닝 제품 역시도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겠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해 할 만한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튼살을 완화해주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의 장벽을 개선시켜주는 화장품 역시도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 아, 이러한 종류들의 기능성 화장품들이 있구나 정도는 체크하시고 반드시 넘어가야만 합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요, 화장품을 만들 땐 반드시 화장품이 가지고 있어야 할 4대 조건, 4대 특성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알아보려고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인체에 해를 끼치면 안 돼요. 그래서 화장품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안전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전이랑 좀 발음이 비슷한데요, 안정성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근에는요, 안정형 애인을 만나야 된다, 안정형 남친을 만나야 된다, 이런 밈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안정형 남친이 뭐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저처럼 이제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되게 멘탈이 막 흔들려가지고 줏대를 못 잡아. 근데 이 안정형 애인, 안정형 사람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줏대를 잘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안정형 남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장품도 똑같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이 특정한 계절, 특정한 온도, 특정한 환경, 그리고 세균이나 미생물에 의해서 쉽게 변질되거나 산화 산패되거나 오염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온도에서도 원래 본인의 그 화장품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 걸 바로 안정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화장품이 가지고 있어야 할 두 번째 특성은 바로 안정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아까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들만 화장품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아예 없다면 여러분들이 화장품 쓰시겠어요? 안 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의 세 번째 특성은 바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있을 유자를 써서 바로 유효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화장품을 사용할 때 분명히 이 사용성도 고려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초 화장품을 바른 다음에 그 뒤에 메이크업 제품을 발랐는데 그 기초 화장품이 다 밀리고 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초 화장품을 바르시겠습니까? 안 바르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사용할 때 있어서 네 번째 조건은 반드시 사용성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화장품이 가지고 있어야 할 4대 조건, 특성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 진짜 잘 나오는 건 이름이 비슷한 안전성과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보기에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이 쭈르륵 나온 다음에 갑자기 보기에 안정성이지? 라고 묻는 문제라던가 안정성에 대한 내용이 쭈르륵 나온 다음에 갑자기 그걸 안전성이라고 물어보는 그런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전과 안정의 차이를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한 번만 더 복습해보자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걸 안전, 그리고 어떠한 환경,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 온도 이런 거에 의해서 쉽게 화장품이 변질되지 않는 걸 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두 개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했으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화장품 안에 들어가는 원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오일 성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요. 제가 이 오일 성분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저는 원래 문과생이 아니라 이과생이었거든요. 어울리나요? 근데 뭐 과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해서 이과를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멋있어 보였어. 그냥 오씨 이과생들 너무 멋있어 이런 생각에 그냥 이과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수능을 보는 그 직전까지 수학을 못 하겠는 거야. 특히나 기하학 벡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능을 3개월 앞두고 내가 잘하는 게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전 암기를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난 전과를 해가지고 한국사와 근현대사를 선택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3개월 동안 한국사와 근현대사를 진짜 열심히 파가지고 수능 성적이 꽤나 잘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역사학과를 들어가야겠다, 나 외우는 거 잘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 특정 꿈이라던가 직업 뭐 되고 싶은 거 이런 게 일절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난 나중에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편한 게 뭘까 생각을 하던 와중에 학교 선생님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4시 반에 끝나기도 하고 방학도 있고 얼마나 좋은 삶이야. 그래가지고 그럼 사범대학교를 들어가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사범대학교를 알아봅니다. 근데 수도권에 있는 사범대학교를 가면 분명히 부모님이 자취를 시켜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자취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외동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관심으로부터 뭔가 멀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권이랑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학교를 가야겠구나 찾다가 찾은 학교가 공주에 있는 사범대학교 역사교육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요, 저는 그 학교가 딱히 좋아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뭔가 우상인 학교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면서도 계속 저 마음속으로 이 쓰레기 같은 학교에 내가 이 돈을 내고 다녀야 돼?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같은 친구들은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노력했던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친구들은 와, 나 진짜 이 학교 들어오고 싶었는데 너무 기쁘다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때 좀 약간 쎄함을 느꼈어요. 왠지 나랑 약간 결이 다르고 내가 이 친구들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많이 친해지려고 굉장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중대한 사건이 하나가 터졌습니다. 언제냐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제 역사에 대한 수업을 해주시고 계셨는데 이제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주셨어요. 근데 나는 뭐 역사를 사랑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그냥 지루하게 듣고 있었지. 근데 뒤에 어떤 여학생들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만 들리면 나도 참겠는데 계속 이러니까 뭐야? 감기 걸렸나? 너무 시끄러워 해가지고 인상을 쓰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여자애들이 그 일제강점기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야. 김구 선생님 너무 슬프다면서. 딱 그때 제가 그 여학생들을 딱 보고 느낀 게 얘네들이랑 나는 진짜 아예 이게 결이 다르구나 라는 걸 전 그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학년 말 때 저는 그 친구들과 뭔가 같이 스며들지 못하고 부모님 몰래 자퇴를 합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학교를 가던 어떤 집단을 가던 어떤 회사에 들어가던 나와 어느 정도는 특성이 맞고 나와 어느 정도는 결이 맞아야 내가 잘 스며들 수 있는 거구나. 나와 애초에 결이 다르고 나랑 뭔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나랑 성격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면 내가 스며드는 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 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화장품도 똑같아요. 화장품도요, 발랐을 때 여러분들과 비슷한 원료들은 쉽게 스며드는가 하는 반면에 여러분들과 완전히 다른 특성의 원료들은요 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오일도요 식물에서 뽑으면 식물성 오일, 동물에서 추출하면 동물성 오일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인간이지만 결국 동물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피부에 이 동물성 오일을 바르게 되면 쉽게 스며들고 흡수가 되는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비슷한 동물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흡수가 잘 된다라는 건 꼭 좋은 특징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양에서 추출한 기름을 라눌린이라고 하고 말에서 추출한 기름을 마유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결국 동물이긴 하지만 인간이잖아요. 근데 말에서 추출한 거, 양에서 추출한 걸 발라가지고 이게 흡수가 잘 됐어.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린 인간, 걔는 말, 걔네는 양, 종이 다르잖아요. 종이 다른 기름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피부 속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동물성 오일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과 아예 종이 다른 식물성 오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과 애초에 동물과 식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피부 속에서 부작용도 그만큼 일으키지 않는 게 바로 식물성 오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식물성 오일과 동물성 오일의 각각의 특징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특징 그리고 공통점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식물성 오일 중에서는 제가 식물성 오일은 사람 피부에 잘 흡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식물성 오일 중에서도요, 사람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센셜 오일, 아로마 오일이라고 부르는 애들인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람 피부에 흡수도 잘 되지만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요. 심지어 캐나다라는 나라에서는 이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이 실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아로마 오일을 사용할 때는 매우 주의를 요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로마 오일, 에센셜 오일이 사람에게 어떠한 작용을 미치는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정도로 사람에 굉장히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주의사항을 읽고 사용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닐 때 끌고 다니는 가방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캐리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 캐리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특정 나라로 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이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담아서 각 나라로 쉽게 이동시켜주는 그 가방 이름을 캐리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에센셜 오일, 아로마 오일 안에도 캐리어 오일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캐리어 오일이 뭐냐면요. 캐리어 오일과 다른 화장품 원료라던가 다른 아로마 오일을 섞어서 쓰게 되면요. 다른 화장품 원료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캐리어 오일이 되겠습니다. 이 캐리어 오일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 진짜 잘 나오는 건 바로 호호바 오일이 되겠습니다. 이 호호바 오일이 잘 나오는 이유는요. 지성 피부, 여드름성 피부가 사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게 이 호호바 오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드름성 피부 같은 경우는 이미 기름이 많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간 화장품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호호바 오일은 예외적으로 여드름성 피부, 지성 피부가 사용해도 안전하고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특이해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보아야 할 성분은요. 우리가 아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특정한 환경, 특정한 계절, 특정한 온도에 따라서 쉽게 변질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변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존제가 되겠죠. 이 보존제의 대표적인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천연 보존제라고 해서 비타민 E, 토코페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피부라던가 화장품이 자외선을 맞게 되면 산화산패가 일어나게 되고 산화산패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여러분들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막으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비타민 E 토코페롤을 사용하게 되면 이 토코페롤이 자신이 대신 산화되면서 무언가가 산화산패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천연 보존제로서 비타민 E 토코페롤이 최근에는 많이 뜨고 있는 추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결국 화장품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피부에 보습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잖아요. 이 화장품 내부에는 이렇게 보습제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대표적인 보습제로는 NMF, 그 다음 폴리오, 그 다음 고분자 보습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 진짜 잘 나오는 건 바로 NMF가 되겠습니다. 제가 피부 생리학 시간에 여러분들 피부는 라멜라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질과 각질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풀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존재한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이 NMF가 있다고 했는데 이 NMF를 이루고 있는 구성 비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NMF는요, 대부분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젖산, 세 번째는 요소,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지방산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구성비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상식으로 알고 시험 문제에 보러 들어가면 아마 보기를 하나 지우는데 굉장히 용이할 겁니다. 다음, 화장품 성분 중에서도요, 진짜 중요한 계면활성제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계면활성제는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의 스토리로 되게 길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부는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극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 안에 있는 피지라던가 노폐물 역시도 원래는 음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클렌징 제품을 바르게 되면 이 피지나 노폐물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양극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양극으로 변한 피지나 노폐물 위에요, 음극을 띠고 있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딱 바르게 되면요, 양극으로 변한 피지나 노폐물들이 음극을 띠고 있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에 따닥따닥 흡착되겠죠. 자, 근데요, 흡착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피부는 음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음극끼리는 서로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바르고 화장실에 들어가셔가지고 물로만 세안하더라도 쉽게 떨어져 나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너무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피지와 노폐물을 흡착해서 잘 떨어져 나가니까 세정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게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피지나 노폐물만 잘 흡착해서 떨어져 나가면 너무 좋겠지만 결국 여러분들 피부를 지키고 있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 있는 아까 설명드린 NMF, 그리고 폴리오, 세라마이드, 여러 이런 물질들도 다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도 다 흡착해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피부를 지키고 있던 보호막이 다 제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피부에 어느 정도 자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반대로 양극을 띠고 있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극을 띠고 있는 이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만약에 피부에 바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음극을 띠고 있는 피부에 따닥따닥 달라붙겠죠? 서로 다른 극이니까. 이게 따닥따닥 달라붙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세안을 해도 쉽게 잘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세안하지 않는 이상 따닥따닥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끝까지 여러분들 피부에 붙어서 여러분들 피부라던가 모발을 보호해주고 보호막을 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물품들에 사용되는 게 바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린스라던가 아니면 트리트먼트, 헤어 오일, 헤어 세럼 이런 곳에 많이 사용되는 게 양이온성 계면활성제가 되겠죠. 근데 단점이 얘는 여러분들이 클렌징 제품으로 세안하지 않으면 끝까지 피부에 달라붙어서 여러분들 피부에 독성 물질을 계속해서 내뿜게 되니까 피부에 정말 자극이 심하겠죠.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제일 센 건 끝까지 여러분들 피부에 붙어서 독성 물질을 계속해서 내뿜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제일 자극이 심하고요. 그 다음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여러분들 피부 보호막들을 모두 흡착해서 제거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센 건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쪽 이온성이 그 다음으로 세고요. 어떠한 이온도 띠고 있지 않은 비이온성이 피부에 자극을 제일 적게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정 능력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양극으로 변한 여러분들 피지나 노폐물을 흡착해서 잘 떨어져 나가니까 너무 당연하게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제일 세정 능력이 좋겠죠. 그리고 음이온성이 들어간 양쪽 이온성이 그 다음으로 셀 테고요. 그 다음으론 비이온보다는 양이온이 그 다음으로 세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각각의 특징들을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자극의 세기, 세정 효과 이것들을 반드시 분류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뒤에 있을 나머지 모든 화장품 성분은요, 여러분들이 1단원과 2단원 수업을 잘 들으셨고 저만 잘 따라왔다면 진짜 슉슉슉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제가 1-2강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피부 타입별로 좋은 화장품 성분들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것만은 좀 외울까? 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고 이걸 충분히 외우셨다면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아하는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사탕수수에서 뽑는 글리콜릭산, 우유에서 뽑는 젖산, 그리고 사과는 말려 먹고 포도는 주워 먹고 감귤은 구워 먹는다고 제가 외우는 팁까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의 종류 5가지에 대한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1-2강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셨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입니다. 또 제가 1-2강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젤과 로션, 크림의 차이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일 성분이 일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젤이라고 하고 오일이 약간 들어가면 그걸 로션, 오일이 많이 들어가면 크림이라고 설명드린 적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수는 크게 3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각각의 이름과 특징도 분명하게 제가 1-3강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다면 오늘 이런 것들은 다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화장품을 제조해 봐야 되는데요. 화장품을 제조할 때는 3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유화와 가용화라는 방법인데요. 당연히 화장품을 만들려면 물과 기름을 섞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물과 기름을 섞는 방법을 유화와 가용화라고 이름 짓습니다. 근데 물과 기름을 섞었는데요, 화장품이 그대로 투명하다면 우리는 그걸 가용화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물과 기름을 섞었는데 투명하지 않고 뭔가 불투명하고 탁한 화장품이 됐어. 그럼 그거를 우리는 유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제가 이 유화와 가용화를 설명하면서 화장품 유형에 대해서도 되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O/W, W/O 유형이 각각 친수성인지 친유성인지 1-2강에서 수업을 열심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화장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화장품이요,
5/W/5/W/5/W/5/W/5 유형이래요. 자, 그럼 이 화장품은요, 친수성 제품일까요? 친유성 제품일까요? 맞습니다. 끝이 O로 끝났기 때문에 오일 친유성 제품이구나 라는 게 바로 튀어나와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했거나 왜 끝을 봐야 되는지 이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1-2강으로 넘어가셔서 수업을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화장품을 만들 땐 이렇게 유화와 가용화만 있는 건 아니고 분산 작업도 해줘야만 합니다. 분산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이라이너나 파운데이션을 쓰실 때 색깔을 띠고 있는 이 고체 입자를 여러분들 화장품, 물과 기름 속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작업을 바로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 분산이 없게 되면요, 그 고체 입자들이 특정 부분에 뭉쳐 있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아이라이너의 특정 부분을 사용했을 때는 색깔이 아예 안 나오고 특정 부분을 사용했을 때는 너무 색깔이 탁해지고 진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체 입자들을 여러분들 화장품 전반에 걸쳐서 고르게 분산시키는 작업을 분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요, 우리는 기초 화장품에 대한 모든 공부가 끝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는 기초 화장품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향수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수업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향수부터 볼까요? 향수를 딱 처음 뿌리게 되면요, 제일 먼저 맡게 되는 향을 우리는 탑노트라고 합니다. 이 탑노트의 향은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같이 사라지게 되는 향인데, 어쨌든 향수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건 바로 이 탑노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그 뒤에 나타나는 향을 바로 미들노트라고 하게 되고요. 이 미들노트도 다 날아가게 되면 비로소 향수 안에 있는 가장 무겁고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향료인 베이스 노트만 남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향수를 뿌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남아있는 향은 이 베이스 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향수, 그리고 그 향수의 브랜드의 시그니처 향이 되는 건 바로 이 베이스 노트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향수를 뿌리고 나서 각각의 시간별로 나타나는 이 향의 이름,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는 여러분들이 꼭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으셔야겠죠. 뿐만 아니라 이 향수 안에 향료의 농도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향수 안에 향료가 만약에 1에서 3% 정도가 들어갔다면 샤워 코롱, 3에서 5% 정도가 들어갔다면 5대 코롱, 그리고 6에서 8%가 들어갔다면 5대 토일렛, 9에서 12%가 들어갔다면 5대 퍼퓸, 그리고 15에서 30%의 엄청나게 많은 향료가 들어갔다면 우리는 그걸 퍼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각각의 지속되는 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양률을 외우는 팁 같은 경우는 2 단위로 늘어나기 때문에 3, 5, 7, 9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조금 더 쉽게 암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5대 퍼퓸에서 퍼퓸으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2가 아니라 6이 늘어나서 15로 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체크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5가지의 부양률에 따른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외우는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향료의 농도가 낮은 2개는 코록이 붙고요. 그리고 향료의 농도가 높은 2개는 퍼퓸이 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3개는 5대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왼쪽부터 샤워 코롱, 5대 코롱, 5대 토일렛, 5대 퍼퓸, 퍼퓸 순으로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면 외울 때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요, 바로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미세한 돌멩이 입자, 돌멩이 알갱이를 사용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튕겨내면서 막아주는 걸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다른 이름으론 무기자차라고 부르게 되고요. 반대로 미세한 알갱이 없이요, 화학 원료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자외선의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줌으로써 여러분들 피부 안으로 자외선의 빛 에너지가 침투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기자차,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미세한 돌멩이 입자를 사용하는 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결국 여러분들 피부 위에 돌멩이 가루를 얹는 거기 때문에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가 허해지고 백탁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한 돌멩이 가루가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그 뒤에 화장품을 바르거나 메이크업 제품을 바르게 되면 당연히 밀리고 들뜰 수밖에 없는 게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의 단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미세한 돌멩이 입자가 없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미세한 돌멩이 입자가 없다 보니까 백탁 현상도 없고 그 뒤에 어떠한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쉽게 밀리거나 들뜨는 현상이 없는 게 바로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가 되겠죠. 다만 화학 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영유아라던가 민감한 피부가 사용했을 때 자극이 될 수 있는 게 이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가 되겠고요. 그렇게 영유아라던가 민감한 피부 같은 경우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화장품에 대한 내용이 모두 끝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가 있으시다면 한번 책을 한번 보세요. 화장품 학이 사실 이렇게 한 단원으로 끝낼 만큼 양이 적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 단원으로 화장품학을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1단원과 2단원 수업을 잘 따라와 주셨고 제가 1단원과 2단원에서 이 화장품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짝씩 넣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단원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화장품학을 한 단원으로 끝냈지만요, 시험 문제는 진짜 많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화장품학을 복습하실 때는 제가 오늘 짚어드린 것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이 화장품학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고요. 그 문제가 끝나면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산인 공중보건학과 법규만 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일 큰 산이었던 피부 생리학, 이거를 잘 따라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남아있는 산인 공중보건학이라던가 법규는 아마 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번 강의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